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솔루션에 근무하는 정성훈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의 데이터 수집, 저장, 정제, 분석, 정보화에 이르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능력을 보유하여 국내 기업이나 기관들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데이터 솔루션은 델 테크놀로지의 타이타늄 파트너로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가 선정한 인공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를 보면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 금융 서비스 부문, 정부 및 보안 부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에너지 부문, 운송 부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저와 같은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온 스카이넷이나 아니면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흔히들 SF물에서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도 존재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지 않은 로봇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머리라고 하면 로봇은 그 머리를 탑재한, 지능을 탑재한 메커니즘, 즉 기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 수준의 지능 정도의 수준을 갖춘 약한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는 부분이 오늘날 많은 인공지능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설계된 제한된 범위에서 사람과 같은 지능을 흉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능을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지능을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2060년 정도에는 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슈퍼 인공지능, 즉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인간의 지능을 거의 한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Q로 따지면 한 10,000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렇게 자기학습이라는 효과가 거둬주는 흔히 얘기하는 에벌런시 효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속히 지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알파고 리라고 그러죠. 2세들과 붙는 알파고 리의 후속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 제로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사이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인공지능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마치 인간이 가진 지능과 같은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엄밀히 따져보면 사전에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그 영역 내에서 결정이 되는 구현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약한 인공지능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컴퓨팅, 산술 연산이라든지 정보 검색을 통해서 퀴즈를 맞힌다든지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혹은 대화 처리, 개인 비서, 챗봇이나 AI 스피커, 또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연어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시스템, 더 나아가서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영상을 인식한다든지 혹은 감성을 분석하고 인식한다든지 또 운전 보조를 통해서 자율주행하는 이러한 수준에 있는 영역을 다 우리는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국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단한 충격과 경악을 안겨줬는데요. 이 상단에 보이는 이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보시면은 유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비교해 봤을 때 인공지능이 2016년 이전에는 거의 바닥의 수준의 관심도를 보이다가 2016년 3월 이 알파고 대구글 이후에 급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대한민국은 빅데이터 세상에서 인공지능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었습니다. 자, 2019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학가에는 전부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AI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각 대학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학원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이 생기고 이것을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2019년에 전부 AI 관련 대학과 과목을 개설한 학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인공지능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우리 주변에 와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챗봇입니다. 그래서 챗봇은 채팅하는 로봇의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로봇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챗봇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람이 텍스트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면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챗봇입니다. 그래서 교육업계가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시대로 되면서 이 급속도로 이 비대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챗봇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유통업계, 또 금융, 병원 이런 다양한 쪽에서 챗봇의 도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챗봇은 크게 단계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입력에 대한 반응을 하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우리가 흔히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패턴 매칭 기술에 의해서 사전에 정의된 질문에 대해서 정의된 답변을 찾아서 대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발전이 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형 비서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어시스턴트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대화의 사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딥러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이와 같은 신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지능적으로 반응하는 챗봇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지능형 감성 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의 열풍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것은 이제 챗봇의 열풍으로 부여가 되고 있고요. 특히 2019년 인터넷의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 챗봇이 특히 유통업계에 굉장히 많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고객과 상담을 나누는 챗봇 서비스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고요. 챗봇으로 고객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챗봇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챗봇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챗봇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채팅하는 로봇인가 아니면 어눌한 자연어 검색기인가, 이 수준을 나누는 것은 인공지능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구현된 챗봇은 다소 단순 정보에서 벗어나는 데는 좀 아쉽다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챗봇을 처음으로 유통업계에 적용한 것이 이제 유니클로라고 하는 일본의 의류 유통업체죠. 그래서
구글의 이 API AI라고 하는 일종의 자연어 대화를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시범적인 서비스를 제시했는데요. 이 이름이 바로 유니클로 IQ라고 하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매주 추천이 가능한 코디 및 트렌드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검색하고 이것을 장바구니에 넣고 이 장바구니에 들어간 제품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도 가능하게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20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최초로 제품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이어진 영역권이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금융권도 다양한 은행, 보험, 저축, 카드, 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권에서 챗봇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2018년 9월에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거하면 은행은 약 10% 정도, 보험은 18%, 저축은행은 3.7%, 카드사가 가장 많은 보급률인 37%, 증권이 5.4% 정도 돼서 거의 챗봇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금융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이체를 한다든지 각종 금융상품,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하는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챗봇의 인공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 인공지능 챗봇이 나아갈 방향을 좀 알려준 외국의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카시토라는 회사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출시된 금융관리 플랫폼 카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융상품의 안내 수준을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송금했어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챗봇 서비스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20만 원 송금해줘 라고 하면 실제 송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 그래서 사람과 마치 대화를 나누시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금융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단순히 채팅을 통해서 그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음성을 인식해서 이와 같은 걸 수련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클릭스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그 피니라는 그 일종의 파이낸셜 지니의 축약으로 나왔던 앱인데요. 이러한 앱은 고객이 재무와 관련돼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음성을 인식하고 이 고객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어드바이스 및 그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금융자산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훨씬 가까워진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에 과연 금융기관들이 왜 인공지능을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았던 목적이 고객과 소통이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그런 고객 응대 서비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그 대답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챗봇이 훨씬 더 생산성 높게 대답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영역의 도입을 가장 먼저 활발히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업 기회나 이런 리스크를 이런 대화 중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영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와 저축에 대한 고객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보다 개인화된 고객 추천 및 고객 조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증대하고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이 먼저 시작했던 이러한 이유가 전 업종으로 확장이 되면서 역시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음성 인식, 즉 인공지능을 음성과 결합한 궁극적인 서비스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AI 스피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스피커는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2014년에 에코로 출시를 했고요. 구글에서는 2016년에 구글 홈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 SKT의 누구라든지 KT의 기가지니 혹은 네이버의 웨이브 등이 바로 이런 음성으로 반응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알려진 구글 홈이 실제 점유율 면에서는 아마존의 에코와 훨씬 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음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음향 모델이라든지 어휘 모델이라든지 언어 모델 등의 여러 가지 지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말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술, 즉 스피치 투 텍스트, 또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는 기술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간하고 대화할 때 자연스럽지만 결국 점유율에서 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구글 홈의 점유율이 약 30% 정도,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아마존 에코는 66%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연스러운 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화 이후에 뭔가를 생활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누가 얼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아마존의 웹 서비스인 AWS가 스타벅이라든지 우버라든지 기타 다양한 생활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글 홈보다 아마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마존은 우리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회사고요. 거의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팔리는 물건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마존에 없으면 어디에서도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이커머스 시장의 최고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아마존은 가장 먼저 회사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바로 추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 추천 시스템을 흔히 얘기하는 아이템 베이스 협업 필터링, 즉 상품 기반 협업 필터링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발전했고 이것을 A9이라는 명목 하에 특허를 등록하고 아마존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오늘날의 아마존이 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마존은 흔히 얘기하는 A9 같은 추천 시스템은 데이터를 학습을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추천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 온라인 회원이 약 2.1억 명의 그 구매, 상품, 결제 정보 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글 홈을 크게 앞선 이유가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 아마존의 그 퍼스널라이즈를 도입해서 실제 이 챗봇에 연결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2019년 7월에 롯데마트가 자체 모바일 앱인 M쿠폰에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은 약 2개월간 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번 적용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의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도입하기 전보다 약 2배 이상의 고객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마존의 20년 이상 된 이커머스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 국내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10대와 20대가 즐겨 찾는 패션 의류 쇼핑 웹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블리에 대한 사례를 꼭 꼽을 수가 있는데요. 국내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패션 의류 쇼핑 앱 1위를 이제 지그재그로 보고 있고요. 약 133만 명, 2위가 에이블리 69만 명, 3위가 무신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그재그나 무신사는 많이 알려진 데 반해서 에이블리는 사실 잘 모르는 회사였죠. 근데 에이블리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누적 다운 횟수가 500만으로 돌파가 되고 전체 회원이 69만 명이 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이 아마존 AWS의 퍼스널라이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국의 고객에 맞는 적절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또 다른 영역이 바로 이미지 인식 분야인데요. 이미지 인식 분야에 거의 신기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이 제프리 힌튼 교수는 오늘날 인공지능의 아버지 혹은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학자인데요. 학자이기도 하지만 구글의 석학연구원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지를 인식하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 인식하는 대회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이 이미지 학습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이 끝나면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상금이 부여되는 그런 대회였고요. 근데 이미지를 인식하는 우리가 정확도가 사실은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출연하기 전까지는 70%대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차율로 보면 거의 20% 이상의 오차율을 보였는데 2012년에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끄는 슈퍼비전이라는 팀이 마의 70%의 정확대를 넘어서서 80% 이상의 정확대, 오차율로 보면 약 15% 미만의 정확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도대체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사용했던 그 알고리즘이 뭐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딥러닝은 제프리 힌튼 교수가 구글에 합류함으로써 훨씬 더 발전하게 됐고요. 구글은 굉장히 많은 유저, 즉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끊임없이 사진들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1억 명의 유저들이 축적된 약 500억 장의 사진을 이제 학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구글은 검색의 수준이 그냥 개, 고양이 검색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프렌치 불독이나 이렇게 옐로 레브라도를 입력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찾아주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딥러닝을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한 기업은 이제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사용했던 그 딥러닝 학습 방법과 기존에 있었던 이 머신러닝 중에서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이렇게 독인지, 캣인지, 버드인지에 대한 일종의 사진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레벨이 부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독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캣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버드인 사진인지를 학습한 이후에 새로운 이미지가 부여되면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학습된 모델에 적용을 하면 독일 가능성이 15%, 캣일 가능성이 95%, 버드일 가능성이 2%. 그래서 이것은 캣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런데 이제 딥러닝의 학습 방법은 라벨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미지 사진을 학습을 해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어떤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추론 개념을 만들어서 추론 개념에 새로운 이미지가 적용이 되면 이 이미지는 이런 이 두 번째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캣인지 독인지 버드인지 몰라도 개념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을 통해서 구글은 다양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이 사실은 구글에서 적용되는 거의 모든 기술의 약 반가량을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앞에서 델 테크놀로지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영역인 헬스케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영역, 즉 의료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글은 2017년에
당뇨병성 망막증의 조기 진단을 하는 AI를 개발했고요. 거의 이와 같은 AI는 이제는 의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이 환자의 흔히 얘기하는 뼈 나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하는 그러한 AI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트 설리반의 그 데이터 분석가인 버타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 실제 출처가 되는 2025년까지 이때 당시가 이제 2019년 정도 됐으니까요. 앞으로 6년 이내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세세한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흔히 얘기한 디지털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헬스케어 영역에 인공지능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왼쪽에 CB 인사이트에서 제출했던 106가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즉 헬스케어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의 가장 활발한 적용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니틱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이 영상 자료에서 이 암세포를 식별하는 겁니다. 암세포의 종류를 식별해서 결국은 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방사선사나 전문의들이 식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확히 이 악성 종양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경우에는 약 종류가 6,642가지인데요. 인간이 식별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와 같은 AI를 접목시킨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이 아주 정확히 식별한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에는 이제 23andMe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약 $99만 내면 이 인간의 그 객담, 즉 가래를 분석을 해서 250여 가지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숫자에 해당되는 이제 23라는 걸 해서 23andMe라는 솔루션을 내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랩투스라는 회사는 일종의 라이프 이벤트 솔루션이라는 일종의 솔루션을 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리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 수준이나 수명을 예측하는 데 반해서 이런 이미지를 식별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노화가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 살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이것을 보험료 산정하는 데 적용시켰던 예가 됩니다. 쇼핑몰도 이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온몰에서는 트루슬리퍼라는 친구 전문 직영점을 운영하는데요. 이 친구 전문점의 매장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 매장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성별과 연령을 거의 90% 식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매장에는 여성 고객이 굉장히 많이 올 거야. 그리고 실제 여성 고객이 제품을 많이 사갈 거야 라고 해봤는데, 실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예상과는 달리 남녀의 비율이 50대 50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배치라든지 점포 운영 전략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쇼핑의 경로를 분석한다든지 혹은 고객의 반응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대중화되고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상품을 내가 검색하고 그 상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눈동자, 또 혹은 여러 가지 그 얼굴의 미소,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품을 살 의지가 얼만큼 높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상품 구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터레스트 위젯이라는 앱을 통해서 고객이 이렇게 특정한 상품을 보고 있다가 눈동자의 움직임, 기타 얼굴의 여러 가지 표정 변화, 이런 것을 이제 학습을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상품의 구매 가능성을 예측하는 솔루션까지 내놨습니다. 이걸 실제 적용한 본 결과 실제 상품의 구매로 이어진 비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의 영역은 거의 이제 한계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이나 조지아 공대,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팀이 이렇게 어떤 패션 사진을 주면 더 나은 패션을 이제 조언하는 수준까지 발전이 된 거죠. 이렇게 옷을 입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조언해 주는데요. 이 인공지능 특히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됐냐면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제 옷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거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 것을 더 좋아한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진 안 올리겠죠. 그런 것을 학습을 해서 이 솔루션에다가 새로운 사진을 올리면 사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패션의 조언도 이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유통, 금융, 여러 가지 분야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3대 필수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물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오늘날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죠. 그래서 재료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요리하는 요리 기법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 요리 기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성능을 만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CNN, RNN, RBN, DBN, DeepQ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전한 것이 AI 발전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런 고급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굉장히 빠른 처리 기능을 갖춘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고성능 컴퓨터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처리 기술이나 고성능 연산 기술을 갖춘 그런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빅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컴퓨터가 AI 발전의 3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른 컴퓨터죠. 저도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본 프로젝트에 가서 경험이 있는데요. 컴퓨터 성능이 처지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델 테크놀로지는 AI 분야의 상당히 선두 기업이라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속화나 전문성, 진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AI의 가장 핵심이 되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컴퓨터적인 요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 테크놀로지는 이와 같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도 같이 공급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Ready Solution for AI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적용시킨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의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크라우드 기반으로 이와 같은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이 동작하는데요. 굉장히 속도 빠른 이제 GPU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기반의 여기에 이제 실제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간소화된 AI 적용과 또 엣지 컴퓨팅, 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 크라우드 기반의 이와 같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델 테크놀로지의 Ready Solution for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I에 최적된 서버 솔루션이 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도 결국은 GPU를 엄청 많이 탑재하고 인간이 프로 기사가 바둑 쓰는 속도를 짧은 시간 내에 수없이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수를 찾은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연산, 특히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GPU가 많이 설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를 적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서버 솔루션이 델 테크놀로지의 파워 엣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8년서부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이제 축적된 빅데이터가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즉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과 결합하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3.0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를 적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솔루션과 서비스가 곳곳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빅데이터 3.0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형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입지가 점점점 굵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회사들은 머신러닝, 딥러닝 도구들을 탑재해서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의 기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같은 기업이 중국과 같은 나라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AI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국가가 되겠다라는 야망하에 정부 주도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 AI 스타트업의 쟁탈을 보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팜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팜가는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팜가라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AI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AI 스타트업을 인수한 회사는 애플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사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인수하고 이것을 자사의 플랫폼에다가 탑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로 가면서 가장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나에 딱 맞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고객이 좀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 상품 가지고는 고객을 절대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에 맞는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추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성이 필요하죠.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잘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AI 응용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흔히 이와 같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많이 육성돼야지 됩니다. 근데 국내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는 도입하고 있으나 이 빅데이터의 활용 능력을 보면 앞에서 팜과 같은 글로벌 선진 기업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데이터가 크던 작던 우선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이런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번 진단해 보고 싶으면 저희 데이터 솔루션의 빅데이터 러닝 센터에서 간단하게 데이터 활용 역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본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